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근데 블록체인은 기술사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만한 문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종류라는 게 나왔어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분산 장부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근데 그래서 거기 이제 개념을 보시면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해서 공인된 산자 없이도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이제 블록체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가상화폐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올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엄청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올 걸로 신기술로 다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종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종류를 쓰라고 했지만 개념도 써줘야 돼요. 개념도 써주고, 개의 특징 및 장점, 이런 것도 써줘야죠. 종류만 쓰면은 안 돼요. 그러면 종류만 쓰면은 거기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분산 요 기술만 갖다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행은 중앙 집중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사용하는 방식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가상화폐 같은데 퍼블릭 공중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같은 데 적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특히 비트코인 이런 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모든 거래 참여자가 그냥 참여하는 거고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만 보자면 그렇고 이제 퍼블릭은 누구나 다 퍼블릭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은 어렵고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익명성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증명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사례는 비트코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 같은 데서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얘네는 사용자들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기존 사용자한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다 알고 있고, 익명성 같은 거를 보장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우리 은행인데, 우리 은행에서 익명성 같은 거를 보장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걔네의, 그러니까, 이제, 인증이나 결제 수단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이제 식별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기관이 의해서 거래 증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니까, 기존 은행하고 거래 방식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핸드폰으로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술 대신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는 이제 그 다음에 컨소시엄은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같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면 개인 인증과 사용자 식별의 차이점. 아이덴티피케이션. 딱 아이디잖아요, 아이디. 사용자 식별은요,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인증은요, 비밀번호요. 그 차이를 쓰는 건데, 이런 거를 가지고 학원에서 강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제 생각에 문제 개념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쓰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딱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거기 이번에 개인 인증을 보시면 3번 사용자 식별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주체가 누구라고 스스로 밝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 치잖아요. 아이디 치고 아이디로 먼저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한꺼번에 다 치면은 그냥 되지만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아이디를 먼저 보내면 다시 그러면 네 패스워드 보내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다시 치면 인증해주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야 되잖아요. 이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나 누군데 니네 서버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를 먼저 밝히는 행위를 여기 사용자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는 유일한 거를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2명이 똑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개인 인증은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이제
패스워드를 보내면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하고 맞는지 보는 거죠. 맞는지 보는 거면 승인된 사용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중에 인증해 주잖아요. 얘가 너 사용해도 돼라고 해주는 방식을 이제 개인 인증이라고 하는 거고, 시스템이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이제 인증 방식에 따른 분류는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존재 기반 세 가지가 있고요. 패스워드는 지식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 기반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토큰 같은 거를 이제 소유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 존재 기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증을 시킬 수 있는 거. 지문, 홍채, 뭐 이런 거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거를 이제 존재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개인 인증과 사용자 식별의 차이점은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비교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냥 한 시스템에서 유일하고, 개인 인증 패스워드는 한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패스워드는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내 홍채도 있고 내 지문도 있잖아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설비. 이거는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인데 그 중에서도 헤드엔드 설비가 있고 안테나 설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테나 설비만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테나가 있고요. 안테나가 있고, 그러면 헤드엔드로 보내기 전까지 뭐가 있겠어요? 밴드패스 필터, 앰프, 중폭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서지 프로텍터라는 게, 그러니까 안테나에서 강한 전압이나 전류가 유입될 때 걔네를 막아줄 수 있는 서지 프로텍터라는 거를 항상 넣어요. 그러니까 얘는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안테나는 VHF하고 UHF, 주로 위성 안테나. 그러니까 제가 VHF하고 UHF라고 구분을 해 놓은 거는 뭐냐면, 이제 안테나를 주로 하면 TV 안테나가 있고요. TV 쪽 안테나가 들어가고, 여기 밑에 FM 안테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MB 안테나도 있고, 여러 개 들어가요. 근데 그냥 VHF나 UHF 때 안테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접시 안테나도 사실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다 뽑거든요. 뭐, 근데, 여기에서는 설비는 뭐가 들어가냐 단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개념도 딱 그리고, 안테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들어가고요. 서지 프로텍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고요. 증폭기 들어가고요. 딱 이렇게 설명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안테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거 서너 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빨리 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DMB냐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VHF나 UHF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딱 안테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요 라고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그림, 거기 구성도 있잖아요. 구성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감리 쪽에 설계 도면에 이게 있어서 그거 딱 캡처한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런 그림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9번에 보시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진행 절차.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임에도 그냥 원칙에 충실하게는 써줘야죠. 이제 점수를 웬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써주시고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 설계는 할 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설계 절차는 이렇게 돼요. 이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V라는 거, 설계 경제성 평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설계 절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 단계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 딱 하고 정보통신 설계, 그러면 각각의 설계가 끝나면 어떤 성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딱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문제 10번에 이제 이거는 정말 고전적인 문제죠. MTBF, MTTR, MDF. 이거는 저는 이제 기술사 이론반에서 이거를 설명하는데요. 이제 고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어디 같은데 이제 제가 이런 용어를 본 게 인천공항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인천공항 감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 니네 장비 사오는데 요 MT 가용도하고 MTBF, MTTR 요 시간 잰 거 가져와. 그 자료 첨부가 돼야 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계약서나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쓰이는 그런 계약서에 있지, 이런 용어가 일반 시중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MTBF, MTTR, MDT라는 거를 왜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사용하냐면, 결론은 시스템의 가용도, 이 시스템을 우리가 샀는데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MTBF는 얘는 between failure 사이에 meantime 평균 시간이잖아요. meantime between failure.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얘가 의미하는 거는 가동 시간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동 시간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TTR mean time to repair잖아요. 고쳐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장 수리의 평균 시간이에요. 고장 수리 평균 시간. 고장 평균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 가지고 가용도라는 게 뭐예요? 전체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MTBF하고 얘가 장비를 사용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MTBF예요. MTTR에 이건 전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동 시간을 우리는 가동한 얼마만큼의 얘가 퍼센테이지로 가동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MTBF 곱하기 100% 하면 이게 가용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고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러면 MDT는 뭐냐? mean downtime이요. 얘는요, 개념상으로 보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mean downtime. 그러니까 장비가 다운된다고 하잖아요. 다운되는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운돼서 거기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고장 감지 시간부터 장비 교체. 그러니까 얘는 리페어고요. 얘하고 얘를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얘는요, 교체예요. 교체. 장비를 교체하는 데까지, 교체해서 가동시키는 데까지 평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mean time to repair. 시험 문제 MTBF로 나오지 않았어요? repair. MTTF로 나왔어요? 예, 저는 이제 mean time to failure도 고장 평균 시간이잖아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달라지진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시험 문제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근데 하여튼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직접 기술자가 가서 고치고요. 고치는 시간이고요. 얘는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번하고 4번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론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쓰는 거는 뭐 그냥 다 쓴다고 봤을 때 3번하고 4번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가용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11번에 보시면 스마트팜 있죠. 스마트팜은 그냥 우리가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에 거기 정보통신 기술 적용해서 한번 온도나 습도, 센서 같은 거 이용해서 온도, 습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한번 사람의 손이 덜 가게 양육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도 그런 의미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의 스마트팜 거기 구성도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팜 요소 기술에 센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영상 장비 같은 거 이제 CCTV 같은 거 달아놓고 얘네가 뭐 문제가 있는지 잘 자라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 통합 제어. 얘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네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비닐하우스도 개폐되는 거 있잖아요. 개폐를 시키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난로가 있으면 난로도 자동으로 켜주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고 기대 효과는 뭐 사람 손이 덜 가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문제 12번에 보시면 DWDM. 이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WDM은 웨이브랭스 디비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장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조밀하게 가져가는 게 DWDM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념하고 특징, 기술 동향, 그 다음에 비교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13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철도 쪽에 계신 분 아니면 이 문제를 푼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드 트레인 코드, 그러니까 열차 제어를 통신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열차 제어를 통신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무인 열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 기반이 되는 게 CBTC예요. 무인 열차가 CBTC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정의는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해의 기능은 열차의 위치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감시하고, 그 다음에 열차와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방식, 그러면 이제 지금 통신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 통신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제 예전부터 사용됐던 방식 VHF하고 TRS, 그 다음에 GSMR 유럽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한 방식은 LTR. 요거를 한번,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기술사님이 CBTC라는 문제 통신 방식을 물어봤던 거는 결론적으로 LTR을 한번 알고 있는지 제대로 그거를 써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비교한 거는 보세요. TRS 방식하고 LTR을 직접 비교해버렸죠, 그냥. TRS 방식이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CBTC 통신 방식의 동향은 뭐 지금 LTR로 가고 있고, 얘가 재난 통신망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요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을 그 동향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2교시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바로 시작하신 분은 쓰기 힘든 문제고요. 이런 한 1년 정도 되면 쓰기 힘들고요. 한 몇 년 정도 되신 분들은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RF 송수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디지털이라는 게 있고, 이 디지털을 우리가 무선으로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디선가 아날로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파수를 가진 어떤 커다란 주파수를 가진 어떤 아날로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크게 보면 송신기는 크게 보면요, 이제 지금 현재, 옛날에는 아날로그 쪽만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쪽으로 나누죠. 무선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선은 무조건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날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아날로그를 담당하는 부를 RF라고 하는 거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얘의 송수신부를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디지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디지털. 얘 디지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AD 변환해야죠. A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도 돼. AD, DA죠, DA. AD가 아니라 DA죠. DA로 하면은 여기에서 얘는 주파수가 아날로그로 변환됐지만, 베이스밴드, 그러니까 주파수가 아주 낮은 형태의 주파수겠죠. 그러면 얘를 결론적으로는 높은 주파수로 올려서 우리는 전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결론은 가장 간단한 블럭도는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얘를요, 주파수 변환해서요, 증폭해서 안테나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가장 간단한 수신기 구조는 어떻게 돼요? 안테나로 받아야죠. 그러면 다시 얘를 LNA 써가지고 증폭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또 주파수를 높였기 때문에 하향 변환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AD, 이게 송수신기 제일 간단한 그림이에요.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몇 가지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이런 거를 한번 써보라고 한 거예요. 결론은 이 뒷단은 이제 디지털 처리가 되는 거고 이 뒷단도 디지털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구성 요소와 기능 4번에 보시면 답을 썼어요. 구성 요소와 기능 썼고요. 이제 서술형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답만 쓰시면 안 돼요. 답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하는 뭔가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답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배경하고 보강 지식을 딱 넣어주면 완벽하게 구성이 되도록 답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뭘 넣냐면 RF 송수신부가 왜 중요하냐 이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강하는 지식으로 RF 5번에 보시면 RF 송수신지 설계시 고려사항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RF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얘가 왜 중요한지 알잖아요. 얘는 왜 무선에서는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설계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항상 수신단을 받을 애를 중심으로 얘를 설계해야 돼요. 받을 애를 보내는 애를 중심으로 설계하면요 받는 애를 중심으로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보내는 애를 중심으로 설계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RF 쪽을 설계할 때는 항상 받는 애를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조방, 여기에서 고려할 게 뭐 있어요? 주파수, 여기 다 주파수로 난리잖아요, 여기. 주파수 변환 한다면서. 주파수 대역폭 고려해야 되죠. 대역폭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 고려해야 되죠, 요 출력.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도에 나와 있는 거로 여기 고려사항을 뽑았다고요. 고려사항을 그냥 제가 어디에서 보고 따온 게 아니고 그냥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사항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생각해 보면서 고려사항 쓰고요. 얘를 생각해 보면서 고려사항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신 측정 장비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오실로스코프는 시간 영역의 측정 장비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주파수 영역의 측정 장비인데 그럼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요?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주파수 영역의 측정 장비인데 측정하는 항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오실로스코프하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도 하고 많이 보셨는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가 생소하실 거예요.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써본 사람만 아는데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시간 축상에서 주파수 축상에서 파워를 보여주는 장비예요.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딱 꽂아서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여기에 이제 키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있고요. 여기에 신호를 만들어주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이게 있다라고 치면 얘를 여기에다 물리면 얘가 100메가로 얘가 세팅해서 100메가 신호를 딱 만들면 여기 100메가예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올라오죠. 여기가 100메가고요. 얘 신호의 크기를 딱 보여줘요. 파워를. 이게 이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기능이고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S 파라메타나 어떤 부품이나 장비의 주파수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S 파라메타를 주로 측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 파라메타를 측정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못 해요? 못 해요. 이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뭐냐면 네트워크 아날라이저의 내부를 보면요. 여기에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도 있고요. 여기에 시그널 제너레이터도 있어요. 얘네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발생시켜서요. 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스펙트럼 FFT 그러니까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시간 영역으로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거잖아요. 얘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물리겠어요? 어떤 부품을 물렸다고요. 그러면 이 부품에 이 신호를 통과시켜서 다시 얘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포트가 얘가 있고요. 여기 두 포트가 있어요. 두 포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신호 넣어줘서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 FFT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하고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기본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파수 영역의 장비긴 하지만 컨셉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 비교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그 비교해가지고 5번에 비교해서 있으니까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MPLS와 캐리어 이더넷. MPLS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멀티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IP가 됐든 다양한 이계층 프로토콜이 됐든 거기에 짧은 라벨을 붙여서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퍼블릭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죠. MPLS 장비. 근데 거기에 IP MPLS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멀티 프로토콜 중에서 IP 앞에 짧은 라벨을 붙여서 한번 전송해보자 이거잖아요. 이제 이런데, 이제 이 응용이 어디 있냐면 VPN 같은데 IP MPLS 같은 거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점은 뭐 시간제한이나 실시간, 보안성, VPN 구현, 이런데 IP MPLS가 사용되는 거고, 캐리어 이더넷은 그 메트로 이더넷 후속 버전이 있는데, 지금 캐리어 이더넷은 MSPP라는 장비 이후에 지금 캐리어 이더넷 장비로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체가 돼가고 있고, 많은 부분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메트로 이더넷 쪽에, 메트로 이더넷 영역에 다 캐리어 이더넷 장비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깔려 있고, 지금 관공서에서도 캐리어 이더넷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실제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이더넷은 거기 비교 자료를 보시면, 뭐, IP MPLS 대비 캐리어 이더넷 대비 고가, 그 다음에 IP MPLS 대비 저가, 그 다음에 확장성 분리율이, 뭐, 그 다음에 MPLS는 사이트가 시작점하고 끝지점이 정해져야만 MPLS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캐리어 이더넷은 어차피 이더넷 장비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정해놓고 통신을 하진 않죠. 그 다음에 라우팅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용성 분리율이 상계층의 IP MPLS는 IP 앞에 짧은 라벨을 붙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IP에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상계층과는 캐리어 이더넷은 이계층 장비예요. 그래서 상계층과 무관하고, 그 다음에 QoS 제공 다 하고 있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망분리와 제가 이제 시간이 10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문제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1시간 하고 나머지 30분을 좀 시험 문제나 공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하여튼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망 분리는 지금 공공기관이나 그 정부 부처는 다 망 분리가 돼 있어요. 망 분리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인터넷 망이 있고요. 인터넷 망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리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서버망이 있고요. 서버망이 폐쇄망이에요. 따로 있어요. 여기 업무망이 있고요. 업무하는 배만 연결해서 쓰는 망이 있고, 여기 인터넷망이 따로 있어요. 얘네 간에 완전히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쪽을 인터넷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서버끼리만 보는 거고, 업무는 업무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PC를 한 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2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3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3대 가지고 사용해서 완전히 여기 내가 사용하는 PC가 여기 따로 물려있는 PC가 따로 있으면요, 얘는 물리적인 망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킨 거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한 대의 PC에 다 물려서 사용해요. 얘는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요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다 망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망분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망연계라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분리는 뭐냐면, 그래서 거기 망분리 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은 뭐냐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망분리보다는 테러나 아니면은 보안에 더 유리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뭐 물리적인 망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거기 3번에 적혀 있고요. 4번에 보면 망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4가지 영역의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사이버 보안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분리, 서비스 분리, 메모리 분리, 프로세스 분리,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망 연계를 보시면, 망 연계는 망 분리하고 망 분리한 건 뭐고 또 다시 연계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요. 이렇게 분리가 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아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얘를 연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받는, 인터넷망을 통과해서 업무망에서 뭔가 자료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주고 못 받으면 어떡해요? 연계하겠다는 거는 주고받겠다는, 그러니까 암호화나, 그러니까 나갈 때 확실하게 얘가 나가도 되는 앤지, 나가면 안 되는 앤지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방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얘가 인증된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망 연계 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은 거기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들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거기 13번까지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생각나는 거 한 5, 6가지 추려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소물인터넷하고 사물인터넷은, 소물인터넷은 스몰띵, 인터넷 오브 스몰띵이고요. 산업인터넷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이죠. 그래서 소물인터넷은 작은 사물을 위한 거고요. 산업인터넷은 작든 크든 산업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Io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 소물인터넷, 그래서 거기 따로따로 소물인터넷은 정의, 특징, 그 다음에 산업인터넷은 정의, 특징 이렇게 돼 있고, 비교 자료 있어요. 근데 그냥 빠져나오기 뭐해서 소물인터넷하고 사물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는 LPWA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정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6번에 보시면 고주파 전력을 얻기 위한 합성 방법을,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설계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제 고주파 전력을 얻으려면 고주파 증폭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주파 증폭기에서 증폭을 해야 고주파 전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주파 증폭기라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비선형을 가지고 있는 비선형 소자예요. 그러면 그 비선형 소자에서 고주파 출력을 얻으려면 결론은 그 비선형에 대한 것들을 없애줘야, 비선형 특성을 없애야 결론은 고주파 출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고주파 전력 증폭기의 비선형성, 그러니까 전력 증폭기는 항상 비선형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드오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그 성분이 발생해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통신 신호를 간섭할 우려가 크다. 이런데 그 내용을 쓰고 거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없앨 수 있는 합성 방법은, 블록 다이어그램 합성 방법은 합성을 해서 비선형 특성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선형 특성만 따로 뽑아서 걔네를 시간 딜레이 시켜서 합성해서 비선형 특성을 없애는 그런 합성 방법을 거기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 써놓은 거고요. 얘를 설계할 때는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한 거예요. 설계 방법이라는 게 결론은 이 합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합성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배우셨어요. 배우셨는데 배우신 거를 이렇게 활용하려고는 생각 못 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풀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나오기 뭐해서 고주파 전력 증폭기의 설계식 고려사항 이런 거를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맺고 나왔고요. 제가 말을 시간 좀 줄이려고 말을 대단히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 못 끝냈네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드렸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30분에 지금 김성룡 기술사님하고 턴을 해야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혹시 질문 계시면 이렇게 메일이나 아니면 나머지 걸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한 2, 3분 설명드리고 끝낼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도학원에 정보통신 기술사반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정규 이론반, 심화반, 멘토반이 있고, 저는 정규 이론반하고 그러니까 심화반을 제가 하고 있고요. 멘토반은 김성윤 기술사님이 해요. 그런데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수도학원에서 그 정보통신 기술사 이론하고 심화반이 국비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론반은 9시부터 시작해요. 바뀌었어요. 시간이 1시간씩 더 늘었고요. 그래서 앞에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앞에 교육 일정 있잖아요. 교육 일정. 그 2월 10일부터 2월 24일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거기 보강이 있어요. 보강이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은 이론반에서 보강이에요. 3월 11일, 4월 8일, 5월 12일, 6월 10일. 왜냐하면 이번 114회 시험하고 116회 시험 기간이 너무 가까워요. 이 6개월 단위로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전파진흥원에서 이번 2월달 시험 봤잖아요. 다음 시험이 7월 7일이에요. 한 5개월 뿐이 시간이 안 돼서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일정은 되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심화반 일정이 나오는데 심화반도 똑같이 일요일날 보강이 4번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정규 이론반을 보강을 하면 심화반 보강은 안 했는데 똑같이 이번에는 일정이 돼 있어서 심화반 혹시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강이 있다. 그리고 이론반 신청하시는 분도 일요일에 4번 보강이 있다. 이번 회차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4번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 스케줄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용어에 대한 영어의 약자를 다 표기해 줘야 되냐. 그거는 이제 시간상 대부분 표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위에 한 번 정도 딱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어로 대부분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험자들의 또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세요. 이제 써주는 분도 계시고 안 써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처음에 처음에 다 약자로 나가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그 약자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 약자를 계속 이용하시면 대부분 무난하고요. 계속 쓰는 거는 시간 낭비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한 10분 쉬셨다가 김성윤 기술사님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